이번 단어는 서로 다른 시각 문화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시각 문화를 몇 개 살펴보고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나라마다 우체통 색이 모양도 다르고 색이 다르죠? 자, 그러면 나라마다 우체통의 색이 왜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나요? 선생님도 우체통이 전 세계가 모두 다 빨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살펴보니 그 색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은 신속함, 그 다음에 미국은 믿음, 그 다음에 중국은 평화와 안정, 뭐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그 나라마다의 그 특징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죠. 예쁘게 생겼어요. 그쵸? 에스파냐.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 이게 유니온기, 영국의 유니온기의 중심에 나타나는 색과 유사한 색이고 왕관 모양을 살려서 영국 특유의 어떤 그런 왕실 국가를 고풍스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덴마크고요. 덴마크도 참 예뻐요. 그쵸?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좀 밝죠. 그 사람들 보면 좀 밝은데 여기가 구멍이 두 개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왼쪽은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은 지방이나 해외로 가는 거랍니다. 어느 방향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그 우편물이 전달되는 지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위스도 노란색인데 여긴 특이한 게 몇 시에 수거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죠. 몇 시에 우편물을 수거합니다 라고 안내가 돼 있고 독일도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인데 얼핏 보면 이게 우체통인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독일을 놀러 간다면 이게 우체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도 노란색인데 오각형 모자처럼 생긴 거랍니다. 이게 모자의 형태를 띠고 있죠. 오각형 모자의 형태를 띠고 있죠. 터키도 굉장히 뾰족하고 이게 왠지 그냥 중동의 어떤 모양 같아요. 요 모양 같은데요. 그쵸? 여기가 이슬람 문화권 그런 모양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하네요. 그다음 러시아가 또 특이하게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정말 이게 이렇게 알지 않으면 우체통인 거 모를 것 같아요. 중국이요. 초록색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썼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거네요. 어디서 많이 보는 거죠. 일본도 빨간색, 타이도 빨간색, 오스트레일리아는 빨간색, 노란색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노란색은 빠른 우편을 뜻한답니다. 빠른 우편.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일반 우편을 전달하는 통이라고 합니다. 캐나다가 있고요. 자, 미국은 또 파란색. 미국은 이게 약간 파란 독수리. 그러니까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잖아요. 흰머리 독수리. 독수리를 표현한 거래요. 요거. 자, 브라질이죠. 브라질 초록색. 이게 정말 우체통인지 모를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네요. 자, 이랬듯 전 세계가 이렇게 우체통이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서로 다릅니다. 아마도 그 나라에서 그 색깔이 상징하는 게 모두 달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나라별로 그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는 여성의 결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빨간색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행운, 축하, 번영, 장수를 상징한다고 그래서요. 장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굉장히 좋은 색깔로 취급받고 있죠. 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산뜻하고 시원한 느낌인데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파란색을 약간 우울한 것과 연관이 지은다고 그래요. 약간 우울한 기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중동 국가는 어떤 천국, 영성, 불멸, 뭐 안전과 보호, 뭐 이런 걸 약간 좋은 의미로 쓴다고 하죠. 서양 국가와 중동 국가의 어떤 그런 같은 색이지만 요거를 바라보고 요걸 느끼는 거를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죠. 노란색도 나라별로 좀 이렇게 상징하고 의미가 좀 다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랑을 질투나 배신이나 나약함을 뜻한대요. 좀 약한 사람, 약한 것, 나약한 것, 뭐 이런 걸 상징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약간 좀 성공을 뜻한대요. 돈, 황금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치가 좋은 것, 뭐 이런 걸 상징하고요. 태국에서는 행운의 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황금을 상징해서 그런지 행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빨강과 파랑과 노랑을 어떤 상징을 쓰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조사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외에도 각 나라별로 이렇게 시각 문화가 다 달라요. 여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지붕, 노르웨이의 지붕, 베트남,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 수탉을 굉장히 좋아하죠. 행운과 용기, 명예를 상징합니다. 포르투갈. 그다음 베트남은 용,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베트남. 노르웨이도 용머리긴 한데 스칸나비아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앞머리, 배의 앞머리를 상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동물 조각상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잡기를 막고 화마를 예방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각 나라별로 이렇게 지붕에다가 전통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신호등도 한번 볼까요? 신호등도 굉장히 나라별로 굉장히 달라요. 요 첫 번째 요게 독일 겁니다. 모자를 쓴 형태죠. 좀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중절모 쓴 형태의 신호등. 요거는 덴마크 겁니다. 덴마크 신호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다음 미국. 쌤도 미국을 가봤는데 그냥 뭐 단순해요. 이렇게 멈춰라. 손으로 그냥 멈추시오. 이거는 지나가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멈추고 지나가는 모습을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에스파냐 신호등. 자, 위에 아까 중절모 쓴 남성의 이미지는 덴마크라고 하고, 여기는 반대로 여성이죠? 여기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건강한 여성이 이렇게 멈춰서 있고 지나가시오. 뭐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팔다리가 잘려서 이렇게 단순한 모양을 한 거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죠? 칠레. 간단한 동작이고, 요건 약간, 뭐랄까, 이게 픽셀레이션 같은 모양은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자, 이렇게 나라별로 신호등의 이런 모양과 의미도 나라별로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 나온다면 이렇게 수행평가로 서로 다른 시각 문화를 조사하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온라인 상에서 수업한 거는 평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번 단어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7단원 사회에 참여하는 미술입니다. 자, 미술이 사회에 참여한다. 참 이게 재밌는 주제인데요. 이 단어는 현대 사회 현상을 담아서 미술로 그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미술의 기능에 대해 기능적인 면을 알려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조사도 하고 그 미술을 통해서 어떤 참여를 모색하는 단원입니다.
다이렉트 미술 작품, 미술 작가들은 이렇게 메시지가 담긴 작품을 많이 하는데요. 왜 작품을 이렇게 메시지에 담는 것일까, 작품에. 부조리한 정치나 사회적 사건을 기록하고 표현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이게 참 이게 마음 아픈 작품인데요. 여기가 독일의 콘체르트 하우스예요. 여기에 보면은 요 빨갛게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난민들, 유럽으로 탈출한 시리아나 이라크 난민들이 입고 온 구명조끼입니다. 참 오갈 데 없는 그 난민들이 그 굉장히 나라 잃은 서러움과 그 어려움을 피해서 타국으로 넘어올 때 쓰던 구명조끼인데요. 여러분도 그걸 알 거예요. 예전에 그 터키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 3살 어린이가 이렇게 익사해서 사망한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시신으로 발견된. 이렇게 그 어렵게 바다로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다로 어렵게 넘어와서 그 나라가 너무 얼마나 그 어수선하고 내전도 심하면 다른 나라로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넘어온 거를 그 난민들을 기리기 위한 작품으로 남긴 거죠. 자, 이 작품도 보면 재밌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죠. 재밌죠. 이 작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네, 스티븐 잡스입니다. 지금 스티븐 잡스 보면 여기 애플이. 자, 이 작품에 왜 스티븐 잡스가 등장했냐면 이것도 뱅크시라는 영국 작가인데요.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스티븐 잡스도 스티븐 잡스가 미국으로 이주한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결국에는 난민 출신이 있다. 그 난민을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6명의 인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깔레의 시민은 100년 전쟁 당시 깔레시를 지키던 주도적인 그러한 그 높은 신분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영국군과 대항을 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1년 가까이 싸웠는데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프랑스의 왕도 결국 영국군이 무서워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끝내 영국군에게 함락되게 된 칼레의 시민들은 사자를 보내서 자신들의 처지를 갖다가 솔직히 그 왕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깔레시만은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영국 왕이 요구한 것은 그렇다면 지체 높은 고귀한 신분의 시민 6명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들은 목에 밧줄을 걸고 그리고 상복 같은 옷을 입고 맨발로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영국군의 진지까지 와야 된다. 그 중에 한 명은 성문을 열 열쇠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이 6명의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항복을 하면 살아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영국 왕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이 바로 그 영국군 진지를 향해서 가게 되죠. 이 6명은 다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으라고 할 수 없죠. 결국 자원하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자, 6명의 지금 시민들이 영국군의 진지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 고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기 있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위대한 영웅들,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웨스타슈라고 하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데요. 바로 지도자적인 사람입니다. 깔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희생하겠다고 나와야 다른 사람이 나오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대례라든지 법률가, 장대례, 그리고 뭐 기타 그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적의 진지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로댕은 이 사람들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감내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높은 자대 위에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낮은 땅 위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땅에 누구나 이 사람들을 같은 어떤 눈의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므로써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건 유명한 작품이죠. 로댕의 칼레의 시민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적인 거죠. 지식인, 높은 지식인의 높은 도덕성을 상징하는 칼레의 시민이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이 조각상에 담긴 이야기가 참 재밌죠. 피레네 산악지대에 선사시대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바스크인들. 게르니카는 바스크 문화의 발상지이자 옛 비스케이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바스크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장 오래된 유럽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페인에서 7년을 공부했지만 북부 지역이 처음인 제게 바스크 문화의 독특한 차별성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언어입니다. 바스크 지역 어디에서나 모든 간판과 표지판엔 스페인어와 바스크어가 나란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바스크어는 공용어입니다. 한 나라의 영토 안에 완전히 다른 두 언어 체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게르니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입니다. 1937년 만국 박람회에 출품되어 독일이 자행한 게르니카 폭격 사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피카소가 이 폭격 소식을 듣고 그렸다는 이 그림이 정말 저는 이 게르니카가 볼 때마다 숙연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보면 저렇게 죽은 아이를 들고 하늘을 보며 절규하는 엄마의 모습과 부러진 칼을 들고 있는 손, 그리고 너무나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말 그 당시에 이 참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색감도 보면 그 당시에 그 폐허가 된 이곳 게르니카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3시간 반 만에 평화롭던 마을을 폐허로 만든 잔인한 폭격은 피카소에 의해 예술로 형상화됐습니다. 피카소의 생전 뜻에 따라 프랑코 독재가 종식된 81년, 비로소 조국으로 돌아온 걸작 게르니카. 도시에 전시된 것은 사본으로 원작은 마드리드의 소피아 미술관에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피카소의 게르니카죠. 게르니카는 스페인의 한 도시의 이름인데요. 독일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했죠. 이 게르니카 도시를. 그때 당시 그 도시 한 도시가 초토화되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답니다. 군인만 따로 이렇게 전쟁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민간인들, 희생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처참해서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피카소가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고발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미술 작품이 사회적 고발 혹은 사회적 문제, 메시지 뭐 이런 걸 담고 있다는 작품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를 몇 개 알아봤습니다.